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수산업발전사 강좌를 맡은 송경은입니다. 이번 강의는 6번째 강의로 수산업의 발전과 한국 경제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 경제 성장의 기원을 주제로 다양한 경제 발전사 연구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언제 시작되고 어떤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촉발되었는가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과제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경제 통계를 활용하여 시계열 또는 횡단 분석 등 계량 경제학으로 성장 요인을 해석하는 연구와 수출 진흥 확대 회의, 월간 경제 동향 보고 회의 등 정부 발간 문헌을 기초로 한 연구, 그리고 정부가 공간한 정책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재정 투자 등의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면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근대 성장의 길로 접어든 것을 해방 이후로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경제 성장의 계기는 1960년대 전반에 마련되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수출 지향적 경제 성장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전통적 시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발전사 속에서 한국 수산업의 발전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이에 앞서 수산업이라는 산업이 인류와 맺고 있는 매우 길고 긴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수산업은 자연자원을 채취하는 수렵에 그 근본을 두고 있으며 신석기 혁명 이전부터 인류의 생존과 생활 양식에 가장 밀접한 산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연자원을 채취하는 방식은 동력선, 양식 방법 등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통적인 생산 방식이 획기적인 어획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인류와 함께 유산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산업은 1차 산업으로 식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기본 산업으로서 인류와 함께하는 산업이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이와 연계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이슈는 수산업은 식량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수산업은 식량 산업으로서 고대의 수렵 방식과 이후 기선 등 동력을 이용한 어업, 그리고 물고기를 기르는 양식까지 과학의 발달에 따라 자원 획득 방식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첨단 산업과 결합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 어류를 양식하고 명태와 같이 한반도 해역에서 사라진 어종을 인위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자연과학, 생명공학 기술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수산업이 인류와 계속 함께 하려면 수산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산업을 영위함에 있어 항시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수산 자원은 그 이용에 있어 항시 고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산 자원은 자연 자원으로서 끊임없이 보충되는 갱신 자원이지만 인간의 사용량에 따라 미래 자원량이 변동되는 자율갱신 자원이며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유 자원으로 이들은 모두 고가를 핵심 화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과도한 소비는 미래 자원량을 불투명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슈와 세 번째 이슈를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나 통조림으로 먹는 참치는 고등어과에 속하는 다랑어, 즉 새치류와 황다랑어를 포함하는 약 15종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이 중 상업적으로 중요한 종으로는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참치는 경제적 재화로서 가치가 있는 대표적 어류이며 식탁에 올려지는 고급 식재료이며 식량입니다. 참치는 오늘 강의에서도 언급하겠지만 한국에서는 원양어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어획물입니다. 참치 연승 원양어업은 해방 이후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한 효자 산업이었습니다. 어획 방식은 낚시어업과 그물어업으로 낚는 고대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참치는 대부분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이 20도 부근에 분포하는 열대성 어종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선이 참치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 바다까지 진출해야 합니다. 어획을 위해서는 내연기관이라는 추진체, 즉 과학기술이 장착된 기선, 즉 동력 어선이 필요합니다. 1980년대 이후 공유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공해 바다에서는 남획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고래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획이 빈번한 어종 보호를 위해 국가 간 협약이 발족하였고 참치도 남획에 따른 어종 보호 대상 어종이 됩니다. 참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 있는 어종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경합적으로 잡아들였고 그 결과는 바로 자원 고갈로 이어지고 있었던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참치는 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인 ICCAT, 전미 열대 참치위원회인 IATTC를 통해 세계적으로 일정 어획만 가능하도록 어획량이 커터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어종입니다. 참치는 쿼터로 그 소비량이 유지되어 여전히 고갈 위험에서 보호되지만 생산이 규제되어 있어 식량으로서 항상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재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인간이 기술로서 극복할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참치를 대량 양식에 성공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즉, 자연 상태에서만 자연적으로 길러지던 참치가 이제는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조성한 인위적인 환경에서도 양육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참치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낚시 수렵 방식이 활용되며 인류의 단백질 공급원인 주요 식량 자원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에서는 한때 외화를 획득하는 효자 산업 분야였고 전 세계 남획에 따른 고갈이 발생하여 국가 간 협약을 통해 자원이 관리되는 어종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원 고갈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최근 첨단 생명과학과 양식 기술을 활용하여 대량 식량 자원을 확보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미래 기술과도 융합됩니다. 즉, 이 5가지 모두가 점철되어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참치입니다. 이로부터 수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와 그리고 이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밀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산업에 대한 5 키워드를 인식하고 마지막 강의에서는 보론의 성격으로서 한국 수산업의 발전을 주제로 다양한 이슈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의의 소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대시대 수산업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그리고 왜 수산업이 중요한 산업인가에 대해 함께 이슈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주제는 식민지기 이후 수산업의 발전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통계 자료에 대한 소개와
이를 활용하여 수산업의 발전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 수산업의 발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목적입니다. 강의에서 소개할 수산업 각각의 발전 단계와 그 내용을 통해 수산업의 특징과 삶과 연관된 여러 이슈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수산업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산업의 정의는 여러 방식으로 가능하나 우선 법적 정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산업 관련법은 수산업법입니다.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입니다. 수산업법상 수산업은 수산업법 제1장 제2조에서 어획물, 운반업 및 수산물 가공업을 포함하여 그중 어업은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하는 산업으로 정의됩니다. 수산업의 범위에는 어업뿐만 아니라 운반업, 가공업, 양식업 등도 포함됩니다. 어류는 물속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물 밖에 나온 즉 잡은 즉시부터 부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류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잡고 기르는 일 위해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신속하게 육지로 운반하고 또 전처리 가공 단계가 필수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획을 위한 어선은 운반선과 함께 다니고 운반선은 자숙, 즉 삶기, 냉장, 냉동 등 어획물의 종류에 따라 간단한 가공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수산업은 어획과 양식 등 잡는 행위 이외에 이를 육지로 운반하는 운반업, 그리고 이를 상품으로 만드는 가공업이 함께 존재하므로 그 범위가 위와 같이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산업은 1차 산업으로 더 이상 한국의 주축 산업이 아닌 산양 산업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 이에 한국은 수산업과 어촌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헌법 제123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헌법 123조 제1항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한국은 동조항에 근거하여 수산업 등 1차 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으로서 국가적 지원을 보장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 수산업의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산업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산업의 기능은 본원적 기능과 다원적 기능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수산업 어촌의 본원적 기능 첫 번째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있습니다. 수산업은 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식량 공급 기능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수산물 소비는 세계 상위를 기록하고 있고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69.8kg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일본이 45.6kg 이하이며 세계 평균치가 해당 자료상에는 공표되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공개된 8개국 가운데 가장 적은 소비를 하는 국가가 영국으로 그 양이 18.6kg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수산물 소비량 수치가 상당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수산물 자급률은 68.4%로 30% 이상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즉,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수산업의 식량 공급 기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산업업자는 어업인에게 삶의 터전과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업활동은 어업인 및 유통가공업 등 관련 산업의 소득 창출 및 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원천적 생산 산업으로서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입니다. 다원적 기능으로 첫 번째는 국경 감시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입니다. 어업인은 조업 중에 바다를 이용한 불법 조업, 밀입국, 영해침범 등 주권과 치안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발견하고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분단국가에서 어업인들은 국토 지킴이로서 해군과 해경이 수행하는 해양 방위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다 감시의 네트워크 형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최근 어촌의 관광 자원과 레저 기능이 강화되면서 해양 레크리에이션이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과거 바다에서는 어업인이 어선 사고와 어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다수였다면 최근에는 어선 위에 바다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나 인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선 어촌인들이 신속한 구제 활동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국토의 균형적 이용입니다. 어업인은 낙도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는 국토를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어업인이 낙도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해경 등 공적 영역에서 낙도 관리를 위한 추가적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보호 및 연안수역 관리의 주축 기능입니다. 갯벌에는 여과식성 저서 동생물 등이 자라면서 수질이 정화되는데 이는 어업인의 어장 이용과 관리에 따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즉, 어업인에 의해 적정 수준의 어장 이용과 관리가 동반되어야만 이러한 수질 정화 기능도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 오덤 교수팀의 연구 조사 결과 갯벌 1제곱킬로미터가 하루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 기준 2.17톤의 오염물을 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체 면적 10제곱킬로미터인 일본의 이시키 갯벌은 하루 4.8톤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를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덤 교수팀의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국의 갯벌은 하루 5,425톤의 오염물질의 정화, 일본 이시키 갯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1,200톤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제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조장은 영양 염류 흡수를 통한 수질 정화에 기여하고 여과식성 동물은 식물 플랑크톤 등 현탁 입자를 체내 흡수, 소화를 통해 여과, 즉 바이오 필터 기능으로 물의 투명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아울러 어업인의 어획행위로부터 발생되는 어촌 어항 및 해저 청소 기능, 즉 연안수역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저인망 어업의 활동은 해저 쓰레기 청소 역할, 어업인의 해변 청소를 통한 연안수역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저에 침전된 쓰레기는 어업 이외에는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항은 어업인이나 어촌 주민의 정주 공간인 동시에 국민이 이용하는 공적 공간으로 어항 청소는 어촌 주민이 담당하고 있으며 수산업 어촌의 존재에 의해 환경 보전 기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업인은 어항 및 해저 청소를 통해 연안 수역을 관리하고 불법적인 해양 오염에 대해서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네 번째는 전통문화 유지 및 해저문화 발굴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통 어로 방식인 어살로서는 대표적으로 죽방염이 있습니다. 돌을 쌓아 밀물에 고기를 가두는 돌살인 석방염 등 정통적 어구어법은 그 자체가 소중히 보존되어야 할 전통 문화입니다. 무엇보다 전통 연안어업은 기본적으로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전제로 한 기술체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효율적인 어업기술 보급에 따라 전통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다양한 어로기술이 쇠퇴의 길을 걸어왔지만 지속 가능한 어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 전통 어로기술의 재평가는 필요합니다. 아울러 어선어업은 해저문화 발굴에 기여합니다. 태안 앞바다의 고려시대 유물 및 침몰선을 최초로 발견한 자는 어업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업 중에 해저 유물 및 침몰선 발견에 어업인이 기여하는 사례도 다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촌의 관광자원 기능입니다. 친수 오락, 유어, 해상 스포츠 등 어촌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 또한 어촌과 함께 유지되는 면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7가지 수선업과 어촌의 본질적, 다원적 기능 중 어촌으로부터 발생되는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 계측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수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수산업, 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정의한 것과 유사합니다. 첫 번째는 수산물 공급 이외의 기능입니다. 여기에는 연안 지역에서 소득과 고용기회 제공, 지역경제 지지, 국토 다양성과 특징 있는 지역사회 형성 등 어업의 공익성 기능이 분류됩니다. 두 번째는 양식업을 포함한 어업 생산활동과 일체적으로 발휘되는 기능입니다. 즉, 수산업 업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혀 성립하지 않는 기능, 수산업 업촌이 존재함으로써 기능의 수준이 높아지는 기능, 수산업 어촌과 관계는 깊지만 수산업 어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기능 등입니다. 세 번째는 그 밖에 해당 기능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외부 경제 효과를 갖는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1년부터 다원적 기능 평가를 위한 검토위원회와 작업반을 운영하고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표와 같이 경제적으로 계측 가능한 다원적 기능을 대중, 소분류로 구분하고 그 경제적 가치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선 계량적 평가가 가능한 기능에만 한정할 경우 수산업 어촌의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 평가액은 약 9조 2천억 엔이며 생물 다양성 유지 기능을 포함할 경우에는 11조 6,092억 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8조 2천억 엔을 상회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 수산업은 총 부가가치 대비 비중이 약 0.16%로 전체 국가 경제에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한 수산업이 갖는 식량 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과 어촌이라는 정주 공간의 유지 등 여러 측면의 필요성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산업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수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산업 관련 통계 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